2-in-1 내가 제일 잘 나가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맥주 사전 빨리 진행해보죠. F 진행하고 있고요. F 마지막입니다. 푸더고요. 푸더는 장기간 발효를 위한 전통적인 오크 배럴로 최근 도전적인 미국 크래프트 브러의 사이에 점점 애용품이 되고 있다. 크기는 작은 배럴 정도부터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매우 큰 것까지 다양하다. 야생 유무와 박테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발효의 여러 형태로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네요. 보통 사워 에일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푸더는 그 나무 배럴인데 일반적으로 푸더라고 하면 큰 나무 배럴을 얘기해요. 굉장히 큰 나무 배럴. 보통 3m 넘는 나무 배럴도 있고요. 원래는 이 나무 배럴의 그 굉장히 큰 나무 배럴의 시작은 영국이었죠. 영국의 포터를 원래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럴에 담았습니다. 6m까지 되는 배럴에 담아서 발효 및 숙성을 시켰다고 해요. 그 런던 맥주 홍수라고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런던에서 루커스 다일 거리에서 이 포터를 담은 큰 푸더, 6m 넘는 푸더가 폭발해서 터져서 그 일대에 8명이 죽었어요. 그때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그 굉장히 그 큰 배럴에서 맥주가 터져서 나온 압력이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을 덮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거의 100만 톤 정도가 이렇게 맥주가 터져서 그 지역 일가를 덮쳤고, 루커스 다일 거리가 지금 런던 그 약간 북쪽 쪽에 있는, 중심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고게 있는 건데, 거기가 이제 빈민들의 거리였대요. 배수 시설도 없었고 집도 약하고 그랬던 시설이어서 그 슈스홀스 양조장일 거야 아마. 홀스 슈스인가? 슈스홀스인가? 하여튼 그 양조장에서 터진 맥주가 덮쳐서 8명이 죽은 사고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게 19세기였고요. 1800 몇 년이지? 예, 정확히 연도 기억 안 나고 10월 14일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푸더죠. 아주 큰 배럴. 근데 작은 배럴도 있어요. 작은 배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푸더라고 하면 이렇게 큰 배럴을 얘기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는 로덴바흐 같이 플란스 레드 에일 양조장에서 이 푸더를 이용을 해서 맥주를 발효 및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푸더 하면 큰 배럴, 나무 배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G로 넘어왔습니다. G. 야, G 첫 번째 절머니네요. 절머니. 또 독일 맥주는 제가 또 전문이죠. 맥주는 독일 문화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기에 거품이 많은 호박색 라거를 담고 있는 맥주잔 마스. 마스는 이제 1리터짜리 맥주잔을 의미하죠. 옥토버페스트 잔 1리터짜리를 보통 마스라고 합니다. 이를 빼고서는 아인슈타인, 베토벤, 샤를마뉴 대왕의 출생지 이 나라를 설명하기 힘들다. 그런가요?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맥주 문화를 규정해 놓은 나라라. 1516년 라인하이츠게보트라고 하는 맥주 순수령을 제정해 맥주 들어갈 재료를 엄격히 정하고 수백 년 동안 라거 양조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그쵸. 라인하이츠게보트 맥주 순수령 같은 경우 원래는 바이에른에서 1516년에 제정된 그런 어떤 식품 위생 관리법이고요. 맥주 위생 관리법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제국법으로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선포되면서 제국법으로 같이 격상이 되면서 독일 맥주 문화를 규정하는 것 같은 그런 법이 됐죠. 원래 바이에른 법이고요. 안 요즘은 이제 에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지켜도 되고, 또 전통 맥주, 고제나 이런 같은 경우도 안 지켜도 됩니다. 라거에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하고 크리스피하며 섬세한 호평을 가지고 있는 독일 라거는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최고이며 가장 존경받는 맥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범위가 아주 제한적인 듯 하지만 독일에는 매혹적인 지역 맥주 순수령을 벗어난 재미있는 맥주와 함께 놀랄 만큼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가 있으며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라거의 나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필스너,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헬레스, 바이스비어 그런 맥주들이 솔직히 대부분의 스타일을 차지하고, 베를리너 바이스나 고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또 북독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또 필스너 유명하잖아요. 백스나 뭐 함부르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뭐 맥주들, 뭐 예보도 그렇고 필스너가 가장 독일 맥주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독일은 맥주에 대한 깊은 역사와 품질에 대한 장인 정신으로 세계 곳곳의 브루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독일 맥주한 필스너를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뮌헨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독일에서 솔직히 가장 원래 역사적으로 맥주를 잘 만들었던 곳은 북독일이에요. 이쪽에 한자동맹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드레스덴에 1872년에 라데베르그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밝은색 독일 필스너들이 이 북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요. 뭐 백스 같은 경우 모두 굉장히 유명한 브루어리거든요. 양조장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안 팔리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에서도 오버프랑켄 지역 이쪽에 밤베르크 그 다음에 뭐 쿨른바흐 뭐 이런 지역들에는 그 오버프랑켄이 실질적으로는 독일 맥주의 자존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객들한테는 이제 뮌헨 옥토베스트를 비롯해서 뮌헨이 이제 맥주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뮌헨에 있는 여러 양조장들은 이제 AV 인베부나 이런 곳에 많이 인수된 데도 많고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뮌헨을 좀 여러 번 가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오버프랑켄 지역을 추천을 하고요. 오버프랑켄 지역에 가면 밤베르크가 대표적인 지역이겠죠. 뭐 슈렌켈라나 슈페츠야리나 뭐 페슬레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진짜 맥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 밤베르크 지역을 구시가제를 넘어가서 주위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양조장들이 있어요. 뭐 쿨른바크도 그렇고 물론 브루펍들이 되게 많고요. 솔직히 맥주 스타일은 필스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 그래도 뭔가 현지에서 바로 그 가장 맥주의 자존심인 지역에서 만드는 맥주들을 마시면 맛있죠. 맛있습니다. 수입되는 맥주와는 조금 퀄리티가 상대가 안 되는 정도로 맛있는 맥주를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북쪽도 좋죠. 북쪽 브레멘이나 아니면 함부르크 지역도 역시 뭐 밝은색 필스너로 굉장히 좋고요. 서쪽은 솔직히 쾰른 정도가 제일 가볼만 한 것 같아요. 켈시나 그 옆에 있는 düsseldorf에서 알트를 마시는 게 서쪽에서는 뭐 그 정도가 맥주가 좋은 것 같고, 프랑크푸르트 많이 가시면 프랑크푸르트 자체는 맥주로 이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어서,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에는 또 브라우팍툼이라고 하는 또 독일의 유명한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 있고, 하이델베르크 많이 가시잖아요. 하이델베르크도 그냥 그 지역의 브루펍들 가시면 굉장히 맛있는 맥주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솔직히 이제 와인이 조금 더 유명하긴 하고, 예, 뭐 모젤 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독일은 뭐 저도 많이 가봤지만 정말 10년 넘게 매년 방문했던 지역이지만 가면 갈수록 설레는 지역입니다.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텐. 자, 다음 키워드 진행해 보죠. 글래스웨어, 맥주잔이고요. 맥주를 담는 용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잔의 디자인은 순수한 기능적 측면과는 항상 거리가 있었다. 야생 동물들의 진화처럼 맥주잔의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과 풍미, 심지어 감정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발현시키는 형태로 여러 세대를 변해왔다. 라고 하네요. 맥주 용기는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국에서 바 뒤에 보관된 개인 전용잔을 두고 맥주 마시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이거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과 달리 맥주잔은 19세기 말까지 유리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산업이 발전하지 않아 유리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다. 이거는 조금 아닙니다. 제가 비어도슨트에서 맥주 글래스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맥주 글래스는 뭐 재질이나 이런 면은 보서는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접근했을 때 조금 재밌게 할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맥주잔 자체는 지금 유리잔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뭐 그냥 맥주잔은 유리잔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토기잔이었습니다. 토기잔,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토기잔이었고, 그런데 이 유럽의 토기잔, 도자기잔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도자기는 아시아가 뭐 대박이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맥주잔들은 그냥 예전에 먹었던 맥주잔들은 나무를 만들어서 먹고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토기 그냥 흙을 빚어서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조악했던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발전한 게 금속잔이었어요. 주석잔. 주석잔은 다루기도 쉽고 그래서 주석잔이 또 대세였죠. 뭐 많이 마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센에서 19세기 몇 세기죠?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기술이 넘어가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유리잔은 생각보다 일찍 맥주에 좀 도입이 됐습니다. 1500년도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기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박물관 같은 데서 쭉 찾아보니까 1500년도부터 이 유리로 만든 맥주잔의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근데 대중들이 사용하던 맥주잔은 아니었고 귀족들이 사용하던 맥주잔이 유리잔으로 남아 있습니다. 꽤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17세기가 넘어가면 17세기 정도 되면 네덜란드에서는 이 유리잔을 이용해서 맥주를 마신 모습들이 그림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이 바로크 양식 네덜란드 바로크 양식을 그린 여러 가지 화가들이 풍경화, 풍속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그 풍속화, 풍경화 중에서 일반 농민들이 그냥 유리잔을 들고 여성들이 유리잔을 들고 맥주를 마시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일반 세라믹이나 주석잔 혹은 우리가 이제 저그라고 불리죠. 토기로 만든 그런 맥주잔으로 마시는 그림들도 있지만 유리잔들이 네덜란드 자본주의가 이제 엄청나게 발달됐었을 때, 경제가 많이 발달됐었을 때, 그때 일이거든요. 영국 산업혁명 전에 이미 많이 발달돼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맥주잔이 조금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 이후부터죠. 산업혁명 이후부터 맥주잔이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보급됐고 19세기 말은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맥주잔하고 거의 동일한 퀄리티의 맥주잔들이 굉장히 장식도 되게 세밀하게 되어 있고 멋있는 맥주잔들이 이미 19세기 말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아직도 남아 있고요. 현재 남아 있고요. 그림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사진에도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맥주는 도자기나 금속 용기에 마셨다라고 하는데 19세기 말까지가 아니고요. 뭐 그 전부터 마셨고 유리잔은 17세기 정도부터는 이제 맥주잔으로 유리는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됐어요. 귀족들이 유리를 갖고선 와인잔으로 와인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유리 자체는 뭐 그 이전부터 역사가 있었고요. 그것을 잔으로 만들어서 음료나 술을 먹었던 기록들은 뭐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거 박물관 가면은 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시면. 자, 다양한 디자인은 서로 다른 민족성과 맥주 스타일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로 담겨있는 내용물의 독특한 캐릭터를 극대하게 구현되었다. 예를 들어서 길쭉한 플루토 모양의 맥주잔은 향보다 색과 헤드가 더 중요한 라거를 즐기기 위한 형태로 되어 있다. 뭐 향보다는 맛이죠, 맛. 플루토 모양 라거잔이 길게 되어 있는 이유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필스너나 이런 맥주들은 향이 강한 맥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 넘김과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혀 위로 바로 툭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바로 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길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맥주잔은 지금은 이렇게 원래는 그 기능에 따라서 발전을 했다가 지금은 마케팅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벨기에 에일 같은 경우는 내용물을 휘둘려 복합적인 향을 코로 느끼기 위해 넓고 둥글며 녹이 긴 와인잔에서 스템 글래스가 더 적합하다. 그렇죠. 향이 중요한 맥주들은 입구가 넓고 그리고 따랐을 때 와류가 생겨서 그 안에 있는 향을 깨우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중요한 맥주들은 좀 길고 긴 잔에다 마시고요. 그리고 향이 중요한 맥주잔들은 입구가 넓은 잔에 마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 맥주를 마셨을 때 맥주가 바로 혀에 닿느냐 아니면은 향을 먼저 코에 대게 하느냐, 이게 기능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하여간 요즘에는 그냥 그 기능적인 것도 중요한데 약간 그 디자인과 마케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맥주잔들이 좀 더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퍼파인트 잔 있잖아요. 그거 원래 라거잔이었습니다. 원래 라거잔이었는데 왜냐하면 싸고 보관하기 쉽거든요. 쌓아놓기 쉽고. 근데 퍼파인트 잔 같은 게 라거잔이었다가 이후에 그게 이제 에일잔으로 변화가 된 거죠. 뭐 펍에서는 가게에서는 싸고 보관하기 좋은 잔이 짱이에요. 그 다음에 노닉 같은 잔들, 잉글리시 에일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서 먹는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파지하기 쉽고 또 보관하기 쉽고 싸놨을 때 쌓기 쉽거든요. 그리고 닉이 이제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릇 보고 이 나갔네 그러잖아요. 그 이란 뜻입니다. 그게 딱 끝에 깨지는 거가 깨졌을 때 왜 이 나갔나고 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노닉 이빨이 나가지 않는 잔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그 영국 에일잔이 노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글래스로만 얘기를 해도 그렇죠. 글래스로 1시간 반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 또 벌써 지나갔네요. 다음 시간은 제가 한 주 좀 쉬고 쉬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투어를 갔다 오고 저 200회 특집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